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한번 그 용어 정의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디지털화하는 이유는 결국 데이터를 만드는 거고, 데이터를 만들어지면 그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히든 밸류를 창출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병원에서는 이제 진료만 보는 게 아니고 연구도 합니다. 그런 어떻게 하면 수술을 조금 더 우리가 지금은 요만큼은 못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투약을 하고 검사를 하고 하는 것들을 여태까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했었는데 이걸 조금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지금도 제가 지금 병원 사무실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 병원에는 지금 800분, 700분의 환우들이 입원해 계시고 병실에서 고통받고 계시고 그분들 중에 그런 치료나 어떤 그런 성공을 이루신 분도 병이 쾌유되는 분도 있으시지만 지금도 그런 의료의 한계,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 불치병 뭐 이렇게 지금도 이제 여명 짧은 이제 기간들을 기다리시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임상 연구들을 합니다. 그런데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조직 문화 차원에서도 저희 병원이 지금 교직원들이 한 1,800분 정도 있으시고 저희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8개 병원에 지금 2만 명의 교직원들이 있으신데 그런 조직 문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혁신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최윤섭이라는 이 분야의 이제 프론티어, 이제 선각자이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정의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요, 죄송합니다. 요게 지금 이제 기존에 병원에서 했던 일입니다. 환자를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했었던 현재 이제 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모바일 헬스케어 우리 이제 핸드폰 이제 아이폰 이 들어오면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 와치 뭐 다양한 이제 IoT 기반의 다양한 이제 분단 정보들을 이제 수집할 수 있는 이제 수단들이 생겼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수단들이 이제 모바일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 모바일을 이용한 그런 의료에 적용되는 분야들 이걸 통해서 사실 원격 의료도 하는 거고 원격 진료도 하는 거고 이제 뭐 디지털 치료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약과 어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했다고 하면 이 모바일 디지털 그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치료까지 이루어내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분야를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한다. 거기에 이제 헬스케어의 더 큰 분야에서는 이제 웰리스 우리가 건강하게 꼭 아플 때만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아프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을 평상시에 관리를 하자. 그러려면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잘 해야 인간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주는 분야까지 헬스케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첨언을 드리면 지금 이 부분은 의료의 본업인 병원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의료가 아닌 분야, 보험 산업이라든지 금융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산업군에서 지금 여기에 스타트업들이나 플랫폼 기반의 그런 큰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 누구나 사실은 스마트폰, 삼성 핸드폰, 애플 핸드폰, 뭐 중국에 있는 뭐 샤오미 뭐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쓰시지만 플랫폼은 다들 구글이냐, 안드로이드냐, 아니면은 iOS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고 그 기기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삼성 헬스, 뭐 애플의 리서치 킷, 뭐
그 다양한 어쨌든 그런 플랫폼 기반의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되어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 운동 관리, 영양 관리, 수면 관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 큰 성과를 이루고 큰 돈을 창출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보험업계가 정부 규제를 조금 풀어주면서 여기에 지금 많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가입자들이 병원에 안 가고 그 치료비를 좀 덜 내는 게 사실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미 보험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적용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헬스케어가 분야가 굉장히 넓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장표별로 그림이 이어지는 게 아니네요. 네, 그다음 그 팀장님 거기 보면 네, 모두 지우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지우시고 예, 아까 전에 그 아, 모두 예, 지우기로 하면 한 방에 지우시면 돼. 지금 모두 지우기가 안 보이는데. 그 지금 지우개로 지우시는 거고요. 예, 예, 주석 거기 가 보면은 예.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주석 지우기에 모두 지우기가 있습니다. 제 거에는 제가 지금 PC에서 하고 있는데 예, 마우스 선택, 텍스트 그리기, 스탬프, 추천, 지우기, 형식, 시행 취소, 다시 실행, 저장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예. 예. 네. 그럼 이게 나중에 아마 PDF여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파워포인트 지우개 있습니다. 말고 지우기요. 지우기요. 지우기. 모두 들어오는지, 감사합니다. 예. 명색이 공학도구 IT를 한다는 사람인데 이렇게 무식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계속, 계속 말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출처가 좀 잘못됐습니다. 최윤석 박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요건 좀 다른 분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헬스케어에 대한 그런 헬스케어에 대한 용어 정의인데, 뭐 U는 비슷합니다. 메디슨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의료가 되겠고요. 여기에 디지털이 적용이 되고 여기 이제 바이오테크에 대한 이제 삼각 구조에서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슈런스 이제 보험 분야 그리고 이제 약, 뭐 디바이스, 수술, 서저리, 뭐 클리니컬 리서치가 이제 임상 연구가 되겠고 이제 병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고 이제 EMR, 팍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에서 쓰고 있는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아까 모바일 헬스 해갖고 이제 텔레메디슨 해서 이제 원격 전화를 이용한 원격 진료라든지 뭐 이제 ICT, 뭐 웨어러블, 빅데이터, 핀테크 뭐 이런 이제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있고 바이오에서는 이제 지노믹, 이제 염색체, 그 염기 서열에 대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이끌고 있고 팍스는 뭐죠? 네. EMR을 알겠는데 팍스는 뭐죠? 뒤에서 설명을 네네네. 자세하게 드릴 기회가 있긴 네네. 한데 우리 엑스레이를 예전에는 뷰파인더라고 하는 형광등이 들어오는 판에다가 왜 옛날 영화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좀 노땅들이신긴 한 건데 예, 저기 이제 왜 옛날 드라마 보면은 이제 왜 형광등이 들어가 있는 판에다가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탁 걸어놓고 이제 의사들이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뒷짐을 지면서 막 설명들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컴퓨터로 이제 그거를 이제 풀텀은 이제 픽처 아카이빙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의 이미지 영상들을 아카이빙 획득해가지고 그걸 커뮤니케이션 전달하는 시스템. 그래서 영상 정보 전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MRI, CT, 뭐 팍스, 엑스레이 뭐 이런 이미지들을 디지털로 전환해서 전송하는, 조회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AI 기술과 이제 로보틱스 기술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교차점이 이루어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싱귤러리티, 특이점, 이제 어떤 새로운 큰 혁신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입니다. 여기서 조금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병은 걸릴 수 있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인간의 한계상 병은 걸릴 수 있고 큰 중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의학이라고 하면은 치료하는 게
이제 먼저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이 병은 무슨 병이, 내가 지금 아파요. 열이 나요. 기침이 나요. 어디가 찢어졌어요. 어디 통증이 나요. 못 일어나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제 진단을 합니다. 피 검사를 통해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엑스레이, MRI, CT,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그런 이제 진단 기기들을 이용해서 아, 이 병은 뭐다라고 진단을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슨 이래서 이제 근거 중심 의학입니다. 현대 의학을 이제 통칭하는 용어인데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서구 의학에서 이제 창출이 됐겠죠. 그래서 그 어떻게 진단을 해봤더니 뭐 이제 20대, 30대 뭐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치료를 했더니 성과가 있더라, 치료가 되더라, 이런 약을 투여했더니 치료가 있더라, 뭐 개선이 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균을 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런 치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들을 이제 준용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서구 의학에서 발달해서 만들어진 거라 우리나라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저희 가톨릭 중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2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런 서구 의학을 들어와서 이제 의학을 연구시키고 이제 우리나라의 체질에 맞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맞는 그런 것들을 그 연구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평균 의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디지털 헬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텔레메디슨, 모바일 헬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PHR, 페이션트 헬스 레코드가 접목이 된 그러니까 음, 개인이 그 어떤 그 평균에 의해서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환자가 병원에 와서 어떤 검사를 하는 거는 99.999%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당시 상태만 딱 체크를 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그 환자의 가 발생하는 로그들, 다양한 그런 정보들은 99.9999%들 3개월에 한 번 병원에 온다고 하면 나머지 다양한 것들은 이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그냥 평상시 활동들을 통해서 사실 측정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측정들을 데이터들을 이제 그 병원에 오지 않았을 때도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하자. 그리고 이 그 지노믹 이 염색체 개인별로 그런 염색체가 다른 특성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하자라는 게 그 의료에 지금 발전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제 이거는 엘토프리라고 하시는 이 딥 메디슨이라고 하는 의료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딥 러닝에 대한 그 머신러닝에 대한 것들을 의료에 적용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신 분이신데 이제 학자신데 이런 엘리토폴이 그 규정한 그런 그 용어정입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기술들을 이제 다양하게 접목시켜 가지고 컨버전스 이제 융합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거고 사실은 이 자리에 오늘 오신 이제 다양한 산업분들, 학계 그리고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컨버전스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동향은 어떨까? 그러니까 이 관심들이 있으신 거고 그런 것들을 측면일 것 같습니다. 뭐또 출처가 좀 잘못됐습니다. 예. 디지털 헬스케어에 지금 펀딩되고 있는, 투자되고 있는 이제 글로벌에 대한 그 이제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그런 그 투자 지표라고 합니다. 지금 2020년도 3분기까지 약 한 9.4 빌리언 달러. 그래서 추정해서 보면은 2020년에 약 한 12 빌리언 달러의 금액이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12 빌리언이라는 거를 한화로 바꿔봤더니 지금 아까 오늘 아침에 1315년에 1345년을 적용해서 보니까 13조 8천억이더라고요.
13조 8천억이 투자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스턴 클러스터에서 창출되고 있는 게 아까 30조 정도 얘기 드리고 있는데 가치는 그렇다는 겁니다. 투자가 13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약 한 14조가 투자가 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창출되고 있는 가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적용되고 있을까?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이제 의료 인공지능에서는 이제 이건 이제 서비스 에즈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에서 소프트웨어 에즈 메디컬 디바이스에서 요즘은 이제 뭐 파스, 사스, 아이아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표현들을 하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이제 그런 용어들을 차용한 겁니다. 그래서 메디컬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들이 이제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요 최윤섭 박사가 정의한 거고 여기에 보면은 의료 인공지능은 이제 왓슨 포 온콜로지라고 해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가이드라인을 이제 다양한 지표 이 사람이 몇 세고 어떤 진단을 받았고 뭐 지금 뭐 이제 그런 지표들을 넣으면은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투약을 하고 이렇게 방사선 종양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왓슨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이제 왓슨 포 온콜로지라는 게 있고 이제 뭐 지브라 메디컬의 이제 엑스레이 뭐 기흉등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에 적용을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엑스레이라는 거는 이제 방사선 동위 원소, 그러니까 방사선이 이렇게 인체에 이렇게 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방사선이 인지하시듯이 굉장히 암을 유발하고 굉장히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저설량, 그러니까 방사선의 조사량은 좀 줄이면서 그거를 이제 이게 조금 떨어진 효과를 AI가 커버하게 해서 성능을 높임으로써 그런 인간에게 어떤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저 사진 이제 안구 눈, 알 이 두 개가 있는데 뒤편에는 이제 안저에 이제 시신경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뇌 쪽에 들어가는 다양한 시신경들이 몰려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당뇨를 진단한다든지 당뇨에 대한 망막 병증을 진단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진들을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런 진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빠르게 먼저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안과 의사들이 판독하기 전에 이제 안과 의사들이 판독한 게 이제 휴먼 에러, 인간의 에러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크로스 체킹을 하는 뭐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뷰노 루닛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고 만약에 못 들어보셨다고 하면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기업이고 아까 어떤 분께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뭐 관심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뷰노 루닛이 상장을 했는데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면서 해외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이 기업들이 주로 하는 거는 엑스레이 사진들, CT, MRI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기존에는 우리가 진단하는 방식이 이제 엑스레이나 CT, MRI 영상을 가지고 이제 방사선 이제 영상 판독 의사라는 판독이라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런 의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진단을 내리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인간이 진단을 하기 전에 빠르게 먼저 이제 기기가 딱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기기가 이제 진단을 대신 도와주는 대신이라는 표현을 의료에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완하는 역할들을 해주게 됩니다. 조금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AI 기술을 하는 분야에서 우리가 AI를 크게 바라보면은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한 그런 계책 부분들이
있고 자연어 처리 기반의 그런 처리 기반들이 있고 수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해갖고 하는 이제 세 가지 큰 이제 카테고리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비전에 대한 이제 이미지 영상의 이미지 처리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 그 레이블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들을 기존에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정상인 그런 사진들과 어떤 이제 그 문제가 있는 이제 암이 있거나 아니면 폐 그 기흉이나 어떤 이제 폐 결절이나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영상들을 가지고 얘는 문제가 있어라고 레이블링 이제 라벨을 다는 거죠. 그렇게 달아놓고 그거를 기계가 학습을 시켜놓으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판독을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를 넣어주면 기기가 알아서 이제 이거는 그 이럴 확률이 뭐 이제 이 폐결절이 있어 아니면 뭐가 있어라고 알려주는 뭐 그런 역할들을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뷰노 루이스이라는 게 이제 의료 인공지능에서 이제 크게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많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 이미 상용화가 돼서 이제 쓰고 있는데 근데 의료에서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그 환자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서 이제 많이 이제 도입이 될 예정이긴 한데 아직은 좀 가야 할 길이 좀 있는 분야고 네 그렇긴 합니다. 다음은 이제 디지털 치료제. 그래서 요거 이제 뒤에 이제 영상들이 좀 있어서 좀 그 영상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대표님 자리에 네, 계신가요? 네네네. 제가 말이 너무 느리거나 말이 너무 아닙니다. 빠르거나 적당합니다. 네네네. 적당한가요? 네네. 네네.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은 오늘 밤을 샜는데 제가 짧게 준비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갖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병원 정보 시스템에서 적용되어 있는 아닙니다. 이 부분 아니고 예, 이 부분 EM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병원 정보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고 요건 이제 홈페이지에서 적용되어 있는 부분 뭐 홈페이지 혹은 환자용 앱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병원이든 그 병원 앱을 까시면 요즘은 진료비 계산까지 됩니다. 뭐 검사 결과들을 당연히 조회할 수도 있고 당연히는 아니고 조회되는 기능들을 요즘 많이 넣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질환 정보들 진료비 예약을 하거나 휴약 안내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웹페이지, 홈페이지, 병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앱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정밀이유는 제가 뒤에 오늘은 이 부분을 빼서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WGS라고 하는 홀 지노믹 시퀀싱에서 이라고 해서 유전체 전체, DNA 전체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DNA 전체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분석할 때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쌉니다. 가장 그 내용이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이거 이 전체를 다 분석해야 되니까 막 그 몇 주가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WES 이제 엑솜이라고 하는 이제 염색체 중에 중요 일부분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DNA 중에 모든 게 다 중요하지 않고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만 끄집어내가지고 그 특성들을 좀 분석을 통해가지고 그 진단을 빠르게 하는 거죠. 그 분석해야 될 양을 줄여서. 그래서 가격도 조금 좀 낮은 편이고 좀 더 떨어졌고 네. 이 요즘 이제 엑선 분석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지금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예, 어쨌든 그리고 스닙이라고 해서 이거는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염색체 중에 염색체 염기 서열이 뭐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이제 끝에 것만 보는 겁니다. 100번만 보든지 99번만 보든지 아주 극히 일부 정보만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효용을 창출해서 빠르게 분석을 하게 하는 금액도 더 낮아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그 사람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암이라는 걸 진단을 할 때 어떻게 진단을 하냐 하면 먼저 영상으로 지금 그 영상 이미지를 보고 어떤 색깔이나 어떤 그런 위치나 내용들을 좀 보고 암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런 확실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바이옵시라고 해서 실제 그 뭐 가리면 간 거기서 생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세포를 이제 채집을 해가지고 그 채집한 거를 병리 판독이라는 걸 이제 확장시켜갖고 이제 정밀하게 데이터를 이제 봐가지고 정확하게 이건 암이다라고 확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정밀하게 크로스 체킹 혹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염색체 분야를 이제 DNA 분석을 하는 분야입니다. 아까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아까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인공지능, 뭐 요건 뒤에 좀 사진들이 있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 연구, 아까 지금 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K방역, K바이오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임상 연구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전체 디지털 헬스케어다. 사실은 아까 지금 앞에 선각자들이 정의하신 거와 제가 정의한 네 가지가 사실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표현만 좀 달리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헬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최현석 박사가 이제 정의한 건데, 이제 시작을 먼저 하면 디지털 헬스케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겠냐.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서 혁신을 원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보면은 가죽 피혁자의 새로 신자라고 하는데,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가죽을 벗길 정도의 고통이 동반되는데 이걸 그렇게 까불지 하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나는 그냥 지금으로도 살만하다, 그냥 현상 유지하겠다, 뭐 그것도 나쁜 방법 아닙니다. 뭐 그러나 새로운 이제 그 변화에 도전하고 그런 새로운 기회 창출하겠다 하면 그러면 이제 혁신을 할 것이고, 그러면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정책적 우선순위, 항상 이제 돈은 한정되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우선순위의 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그 이해 관계자들한테 조율 및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병원에는 이해 관계자들이 환자들도 있을 거고요. 환우의 환자 가족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보험 정부 당국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보험공단에서 그 국민건강보험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평가 건강보험공단 청구를 하는 이쪽도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크홀더입니다. 이해 당사자입니다. 이제 병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할 수는 없겠지만 컨센서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적정 합의점을 찾아야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율하고 보상책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의 방법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익숙치 않은 단어여서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어로만 뜬구름을 잡아가지고 내용이 정말 말이 너무 어렵다, 잘 이해가 안 간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셨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구체적 사례라서 이 사진들이어서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뷰누나 루닛이 이제 하는 행동들인데, 기존에는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게 다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색깔 부위를 표시를 해줍니다.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분야에다 이렇게 색깔들을 좀 칠해 주셔서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분석할 수 있게 여기가 좀 틀린 부분이다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골 연령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성조숙중이라고 해서 우리가 유전체가 변형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우리 음식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인지 아이들이 좀 빠르게 자랍니다. 빠르게 자란다는 얘기가 호르몬만 빠르게 자라가지고 실제 내가 키가 한 160, 170, 180, 190을 커야 되는데 그게 성장판이 닫혀지거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인위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늦추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제를 뭐 투입하거나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뼈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뼈와 사이사이에 이런 부분들의 그 크기나 길이를 보고 얘가 지금 적정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성장 호르몬 적정히 나오고 있다. 성장은 이미 멈췄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건데 기존에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어떤 그 기준표를 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이제 판정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2018년도 식약처에서 인허가가 난 제품일 정도로 안정성 있는 제품입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 제가 그 판독을 이제 저 어떤 저 병변 부위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실제 그 신체 조직을 띄워가지고 그 세포를 검사해서 그걸 병리라고 하는데 병리에서 이제 판독을 이제 하는데 뭐 현미경을 보고 뭐 이렇게 판독들을 이제 눈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직 판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각처 인허가 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은 이제 뭐 혈압도 재고 그 온도도 재고 체온도 재고 그 호흡수 맥박수도 재고 뭐 여러 가지 측정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뭐 어떤 검사들 수치들을 피 검사나 뭐 이런 것 수치들을 이제 입원할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다 지속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런 검사 결과를 보고 이제 의사들이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빠르게 뭐 대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입원을 해 있다가 일반 병실에 있는데 갑작하게 이게 몸 상태가 나빠져갖고 중환자실로 갈 수도 있고 뭐 급박하게 심장이 이제 정지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예측할 수 없을까? 어떤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그 필요도에 따라서 나온 건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그런 혈압이나 그런 정보들을 입력을 하면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기기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딱 어떤 임계치가 다다르면 아 이게 위험 인자야.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의료진에게 이 노티 알려주는 뭐 이제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심정지 예측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정말 위협에서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그런 보장을 받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약처 인하가 이제 2020년 9월 현재 53개고 지금은 한 80개 정도에서 9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식약처의 인허가가 이제 의료기가 90개 그러면은 많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인허가를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받고 싶고 이게 식약처 인허가를 받는 거는 병원에서 이걸 써가지고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안정성이 있다고 보장받는 측면도 있고 이제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 식약처의 인허가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FDA 이제 FDA가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의 그 역할들을 하는데 당연히 사람의 몸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허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어떤 논문에서 그런 그 에비던스 그런 근거들이 담보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제도권 내에서 굉장히 이걸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트랙들 뭐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혁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부는 먼저 허용하고 뭐 그런 것들을 1년 정도 유예해주고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만 산업계와 병원계에서는 조금 더 열어달라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제 신기술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게 아까
그 어노테이션 되는 부분들입니다. 루닛 사례고 이건 이제 저희 기관에서 저희 부천성모병원에서 작년 8월에 이제 데모를 했던 이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 부위에 이제 병변이라고 하는데 특정 질환이 있는 부위에다가 색깔을 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브노멀, 비정상, 노멀, 정상. 그래서 비정상일 확률을 이제 색깔로 표시해주면서 아 이게 조금 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돼. 딱 그 지금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폐결절이야라고 진단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진단은 의사가 합니다. 근데 의사가 빠르게 진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첨언을 드리면 그 의사들이 모든 분야에 다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학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모든 박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연구 분야에 대해서만 잘하시는 거지 다른 분야에서 모든 걸 다 잘하실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그 성숙도가 그러니까 아직 이제 숙련이 덜 되신 이제 인턴 레지던트 같은 전공의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 해당되는 분야가 아니신 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정확하게 그 완전한 전문의처럼 그런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사들에게도 도와준 보완제인 그런 측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13년도에는 이제 이 디텍티드 이게 진단율이 한 16, 정확도가 한 16% 정도 됐었는데 2016년도에는 이게 90%까지 올라왔고 당연히 지금은 2021년도니까 더 정확도 올라왔겠죠. 네, 그런 측면입니다. 디지털 치료제 제가 아까 그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이제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DX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DT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뭐 다양한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디지털 치료제는 그 디바이스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기기들을 이용을 해서 치료까지 이제 이어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중독 치료 앱 이래 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스마트폰에 올라와서 내가 이제 무슨 뭐 알코올 중독이다, 뭐 흡연이다, 뭐 이런 것들을 뭐 그런 중독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서베이, 뭐 설문들, 문항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개선을 해주는 그런 측면이고, 요 VR 이게 버추얼 아마 리얼리티 이래 가지고 가상 현실 뭐 이런 건데 이제 왜 우리 이제 인터넷 게임 같은 PC 게임 중에도 이제 이렇게 3D로 이렇게 게임하는 것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그런 버추얼 리얼리티 기반의 VR 기반으로 PTSD는 외상성 증후군 이어서 뭐 급격하게 무슨 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내가 어떻게 극심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다. 뭐 전쟁터에서 막 팔이 잘리고 옆에 동료가 막 죽어가고 뭐 피를 흘리고 막 이런 참혹한 환경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이 PTSD 이런 것들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거를 실제 다시 이제 그 전장에 뛰어들 수가 없으니까 가상의 환경을 다시 들어가서 그 치료를 해주는 뭐 이런 분야 그런 치료기입니다. 그럼 ADHD는 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제 불안하거나 뭐 이렇게 좀 과민 반응을 보이게 하는지 그것도 이제 질환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좀 완화시키는 그 개선 효과를 보는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FDA 승인을 날 정도로 이제 성과를 인정받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 예방 앱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당뇨 수치들 이제 글루코민 검사라고 해서 이제 혈당 검사나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제 관리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고 그 불면증 치료 앱 뭐 그 이제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는 운동도 잘 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잘 먹어야 되는데 잘 자게 해주는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경감시키고 잘 자게 해주는 그걸 도와주는 앱입니다. 이것도 FDA 승인이 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이거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디지털 치료제 분야도 굉장히 뜨거운 분야입니다. 굉장히 이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어떤 약이나 소화제, 뭐 감기약, 뭐 해열제 이런 약이 창출하는 그런 비용들은 엄청날 겁니다. 그 제약사들이 가져가는 금액들이. 그런 것처럼 이 치료제가 잘 개발됐을 때 그게 발생될 수 있는 가치 창출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 제가 이제 20년 동안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을 바라봤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부분인데, 아까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는 단계 3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테이션, 단순히 수기로 했던 거를 전산화하는 게 이제 디지테이션이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OCS, 처방을 전송하는 시스템. 의사가 처방을 내면은 그 수기 장부를 뭐 이제 약을 처방하는 약제팀에 내려주기도 하고,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검사 파트에 내려주기도 하고, 돈을 내기 위해서 업무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오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처방 전달 시스템. 아까 권 대표님이 물어보셨었는데, 유료 영상 전송 시스템, 그리고 LIS라는 임상 검리, 피검사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MIS 관련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위로 이제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됐고, 그게 지금 현재 단계는 EMR 혹은 이제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 이래가지고 이제 인티그레이션, 통합화가 돼서 이제 전사적으로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다 이제 통합이 됐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단위에 있었던 프로그램들이 전체 하나로 묶였고, 그걸 이제 요즘은 이제 EMR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물론 EMR이 이 뜻은 아닙니다. 워낙은 수기로 이렇게 어떤 환자들의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대장들을 입력을 하거나 이런 의무 기록에 대해서 수기 장부를 이제 전산화한 게 EMR인데, 이제 요즘에 이제 EMR이라고 부르면 전체적인 의료 통합 시스템을 이제 EMR로 통칭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모바일 EMR, 꼭 그 PC에서 해야 되느냐, 그냥 스마트폰에서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의사들도 이제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그런 회진들을 할 때 뭐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이제 병원과 인터랙션,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환자용 앱을 이제 이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메신저를 전송을 하듯이 기업용 메신저들이 들어와 있고, 그룹웨어라고 해서 그런 전자결제나 뭐 이런 것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새로운 가치를 부여가 되고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가 새로운 것들 가치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본업의 의료에서 이제 연구를 제가 부분적으로만 했던 거를 이제 CDW라고 하는 이제 모든 병원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연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환하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연구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연구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이게 민감한 환자들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누구 거인지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익명화, 가명화라는 걸 통해서 비식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규에서 이제 이 법을 활용하라고 이제 좀 풀어준 측면인데,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연구용은 이렇게 이제 비식별화를 하면 환자분들한테 동의를 받지 않아도 그냥 연구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CDW라는 것 용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이제 EDP라는 건 이제 저희 기관에서 저희 가톨릭 중앙원에서 이제 만든 용어긴 한데, 이제 플랫폼화 하는데 이제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이미지 결과, 뭐 엑스레이, CT 뭐 이런 이미지 결과까지 다 이제 통합해서 연구용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CDM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마다 사실은 EMR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쓰는 단어들이 다 다릅니다. 미국에 가면 영어를 쓰고 이 프랑스에 가면은 불어를 쓰듯이 각 기관들이 쓰는 용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데 같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용어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오목CDM이라는 게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뭐 어쨌든 그런 기법들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다양한 병원들이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요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디지테이션 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 해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다고 하면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 이거는 의료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의 모든 부분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금융, 네, 모든 분야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병원의 이제 특성, 뭐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대학병원의 특성, 뭐 요거는 이제 저 그 빅5 병원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아산병원, 뭐 서울대병원 뭐 이런 데들이 매출액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아산병원이 2020년도에 매출액이 2조 2천억이었습니다. 매출액이 의료 수익으로 하는 매출액이 상상을 초월하시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이 장표를 보여드린 거는 의료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측면인데 2조 2천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이후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이걸 가지고 임상 연구에 활용한다든지 데이터를 이기종 뭐 금융하고 보험이랑 뭐 연계한다든지 저는 이 시장보다 이게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병원이 지금 단순하게 병원만 봐도 아까 지금 저 12빌리언 지금 뭐 저 몇 천조 얘기가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란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뭐 정보 예금 방향이니까 뭐 넘어갔고 이거는 이제 대학술대에서 있었던 다양한 사례들인데 여기 이 대한의료정보학회에는 학계도 들어가 있고 병원도 들어가 있고 간호 저기 엔지니어링 저 공학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들어가 있고 그런 스테이크홀더들 이해 당사자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지는 학회인데 국내에서는 가장 저명하고 가장 영향도가 있고 가장 심도가 높은 그런 학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춘계 축에 이제 연을 두 번 이틀 동안 학술대회를 여는데 여기서 또 이제 다뤘던 주제가 사실은 의료계의 사실은 진행 동향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해가지고 인공지능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플랫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기계학습들은 어떤 이제 모델로 하고 있는지, 임상 정보는 지금 데이터를 어떻게 지금 그 활용하고 어떻게 연구를 그 데이터 임상 연구를 이제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있는지, 뭐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들 뭐 이런 것들 뭐 이게 있었고 여기에 뭐 예, 계속 이제 인공지능, 뭐 자연어 처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이제 요즘 핫한 분야인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그 데이터를 이제 꼭 병원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그 개방화, 데이터를 공유하자.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공유는 지금 의료뿐만 아니에요. 금융도 그렇고 마이헬스웨이 뭐 다양하게 지금 정부에서 데이터들을 쏟아 뱉어내고 있거든요. 이거 갖고 활용하라고 공공 데이터들을 지금 그 권 대표님도 그렇고 저 루나님도 그렇고 저기 이제 저 어쨌든 저한테 물어보신 게 뭐 AI 연구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데이터를 지금 연구할 수 있게 지금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미 내준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더 내줄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다양한 산업계에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의 새로운 혁신들을 이뤄낼 수 있는 아까 K방역을 얘기하셨는데 그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ICT 강국의 저력을 보이는 거는 지금 물론 이제 코로나가 지금 다시 막 1,000명이 돌파하고 막 그렇게는 하지만 지금 방역 이 백신 맞은 거 그거 지금 백신의 접종률을 높인 것 중에 하나가 ICT 기술이 굉장히 접목된 거거든요. 그 앱을 통해 가지고 막 우리 마스크 어디서 사야 되는지, 백신 어디서 해야 되는지 굉장히 효율적으로 굉장히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ICT가 이 지원하는 분야이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뭐 사례들,
그리고 간호는 심평원은 데이터를 어떻게 방출해 줄 거고 어떻게 이용하게 해줄 건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리고 원격 의료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이게 자유연재가 이제 그 아까 얘기하셨던 페인 포인트와 지금 허들들과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제가 학회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이 아젠다 정도는 공유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이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지금 공유를 해도 되는지를 좀 허락받고 가능하다고 하면 공유를 해드리고 싶긴 한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아 지금 의료에서는 이런 일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막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뭐그 옹업 CDM 아까 얘기했던 CDM 가지고 뭐 연구하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양하게 지금 AI의 전반적인 라인업들이 지금 하고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것도 제가 이거 이제 이 세션에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히든 밸류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인데 그래프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존에는 이렇게 엑셀에 있는 데이터들만 갖고 막 분석을 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소스와 웨이트 타겟팅을 해가지고 얘를 갖고 이제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이게 가시적으로 이제 연관관계 분석들을 하거든요. 이게 그런 툴들인데 그래프 데이터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연관관계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SNS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신문 기사에 올라와 있는 SNS에 대화하는 걸 가지고 김정은이 지금 그 당 서열 관계가 어떻게 돼, 권력 관계가 어떻게 돼요, 막 이런 것들을 다 누구랑 좀 친하고 누구랑 지금 뭐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치를 부여해갖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히든 밸류들을 창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 그래프 분석에서 이제 중심도 이제 세 가지의 크게 이제 매저 부분인데 이제 그 중심도 응집 집단 동위군집 뭐 이런 것들을 얘기가 있었고 이게 이제 그 이제 넷마이너라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해외에 각광받고 있는 이제 그래프 분석 툴인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데이터를 갖고 새로운 걸 창출하는 게 지금은 뭔가 막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하고 싶었던 거고요. 헬스케어 사례들 뭐 해가지고 뭐 지금 뭐, 그,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요 이제 요게 이제 스콥이라고 해서 이제 그 요 선을 이 식도를 통해 가지고 입을 통해 가지고 저 위까지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항문을 통해서 대장으로 넣거나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스콥 이 그 촬영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제 안쪽을 이제 들여다보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의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들여다봐서 이제 의사의 이제 스킬로 이제 보는 건데 빠르게 봐야 되고 막 다양한 환경이 있으니까 이게 놓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올림푸스라는 장비는 이제 일본 제품인데 그 일체형으로 이제 나온 제품인데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직접 해주는 거예요. 찍으면 찍는 중간에 이렇게 색깔 표시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제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바이옵시 이렇게 생검을 할 수 있게 유도한다든지 이런 효용을 준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저희 가톨릭 중앙의료에서 이제 크게 이제 요번에 이제 두 개의 큰 사업들을 이제 따냈는데 이제 그 K 방역에 이제 그 중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는 그래서 이 정말 이제 긴박하고 해야 되는 사람들을 빠르게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거에 효과를 주기 위한 어떤 연구를 하는 거를 국책 과제로 진행하 컨소시엄이긴 하지만 진행을 하고 디지털 격리 아까 그저 제가 격리 쪽에서 어떤 그 이 어떤 몸 안의 간이나 아니면은 어떤 세포들을 이제 추출해 가지고 그걸 현미경으로 보는 게 이제 기존의 고식적인 옛날 방식이었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팍스처럼 그 CT나 MRI처럼 이렇게 영상 정보 데이터를 변환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하는데
이 사실 이게 슬라이드 이게 얼마나지? 뭐 크기가 요만한 슬라이드 하나로 이제 되는데 얘를 확대해서 보는 건데 요 슬라이드 하나에 들어가는 그 정보가 하나에 400기가 정도 됐다고 해요. 그 대형 저 강당에 들어가는 그 엄청나게 큰 애로 확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이게 그 데이터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페타데이터로 이 데이터 양이 늘어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던 거고. 그 닥터 앤서 사업이라고 이제 국가에서 지금 이제 1차 년도에 끝나는 건데 8개 질환 대표적인 질환을 갖고 대장암, 뭐 심뇌혈관 질환, 치매 가장 그 국민 건강에 위협을 주고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그런 심장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힘들게 만드는 그런 8가지 질환에 대해서 이제 AI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그 이제 물론 이제 AI는 여기에 이제 분석하는 그 수단일 뿐이고 기존에는 뭐 CT, MRI 찍어가지고 뭐 이거를 이제 의사가 이제 판독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뭐 진단을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었다고 하면 거기가 AI가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AI사와 그런 그 진단기기 그런 그 업체와 의료진이 합작으로 이제 어떤 하나의 솔루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 연구 과제였고 이게 지금 1차 년도 끝나서 이제 다시 지금 2차 년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의료에 AI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 좀 설명하고 싶었고